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10월 증시는 2000선에서 아주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기업 실적의 발목이 잡히면서 1912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정말 갈 곳을 잃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특히나 11월에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나 정책 이슈들이 몰려 있어서 투자자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자료를 보면요. 11월에 시장이 상승해서 끝난 적이 더 많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 11월도 불확실한 변수들 다 짚고 상승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맞수 96번째 공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와 소식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함께 하시죠. 5위입니다. 불법 공매도 논란이 일었던 셀트리온의 소액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한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습니다. 상장사가 아닌 소액 주주들이 직접 금융위에 공매도 제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히 이번 공매도 제한 요구는 금융위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방침을 밝힌 이후 발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당국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으로 영업 손실을 입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들과 달러화 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데요. 대기업들은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원화 강세가 더욱 심화될 경우 대기업도 이익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들이 미국 유력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 제품을 휩쓸었습니다. 무려 16개 제품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든 한국표 제품이었는데요. 31일 컨슈머 리포트 11호가 공개한 올해 최고 제품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양문형 냉장고 등 6개 부문을, 그리고 LG전자는 LCD TV와 세탁기 등 10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이 사흘째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총 5,50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순매수 규모의 81%를 대형주 쇼핑에 썼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놀자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제의 랭킹 1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로 이틀간 문을 닫았던 뉴욕 증시가 31일 재개장합니다. 뉴욕 거래소가 날씨 때문에 이틀 연속 휴장했던 경우는 1880년대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시장은 이제 샌디의 여파와 기업 실적, 월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다음 주 미국 대선 등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지금까지의 요소들을 모두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 일부 언론에서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거래소 시스템이 증권사 등 고객들과 문제없이 연결될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화제 랭킹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1914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포인트 오른 191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전날에 이어서 이틀간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휴장한 가운데서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오름폭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연말 랠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을 끌어줄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엇이 모멘텀이 될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점차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12개 대기업 그룹 중에서 4곳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개별 회사별로도 12대 그룹 92개의 비금융 상장사 중에서 25개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돈 벌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물건이 팔려야지 현금이 될 텐데 바닥 경기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으니 어쩝니까? 자, 문제는 이런 고통이 서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업이 먼저 희생을 해야지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악화된 탓에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에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30조 원 내외에 달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결국 경기 둔화가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싹쓸이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상생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구제금융의 지원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그리스와 국외 채권단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로존 위기 안정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간 우려했던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한풀 꺾인 데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그리스 의회의 긴축한 표결을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문제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것이 해결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관료 조직과 정치인들 그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는 기업들 이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텐데 빚으로만 막아서는 아마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화제남매였습니다. 갑론을박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조금 좀 모자란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 자, 어떻게 지난주에 아주 그냥 작두를 탔어요. 네, 1885포인트 맞죠? 네, 작두를 타도 이렇게 잘 탈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0.23포인트 차이로 이제 저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일단 이틀 연속 그래도 1900선을 조금 지지해 줬는데 힘을 좀 그래도 좀 안도가 됐고 한 가지 조금 제 욕심이 있었다면 장이 계속적으로 오후 2시 반 정도만 지나면 장이 조금 빠지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11월 달 이제 넘어가면 이런 흐름이 좀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혹은 어제 올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을 조금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내일이 되면은 11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11월 증시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좀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11월 증시 우리가 이상 없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는요. 안개 속 11월 상승장이 과연 올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하창봉 팀장이 11월 시장 과연 이 상승이 올 것인지 일단 상승적인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가 한 4개월 만에 하락전을 했습니다. 1900한 10포인트 마감을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포인트로 보니까 한 4%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11월 달 장 사실 장중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10월에 급락을 되돌리는 수준의 어떤 상승세는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2000포인트까지 바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1970, 80포인트까지는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아래로는 1800선까지 그리고 1960선 이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도 뭐 하팀장님하고 의견은 비슷해요. 뭐 워낙에 10월달 자체가 저점을 끝났기 때문에 네. 11월 달이 10월달보다 조금 오를 수 있다라는 뭐 의견은 저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지수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는 정책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용하다가도 다시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었는데 네. 11월 달 이런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 한쪽 추세로 가게 되면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월 초반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월 초반에 오히려 저는 1850이나 60선까지 올라간다라면은 다시 한번 뭐 1900이나 혹은 1900 이하,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850선까지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월 초반에 밀린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든 혹은 약간의 추세 전환이든 하면서 다시 1900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처음에 올라가면은 밀릴 가능성, 또 처음에 떨어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하지만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두 후보들의 접전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상 미국 시장의 이 대선 그 자체가 긍정적인 변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긍정적인 그런 이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우리 시장을 상승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겠지만은 뭐 연말까지는 뭐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왜 그러냐면은 태풍 영향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증시 최대 변수로 미국 대선을 꼽아주신 부분은 약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하창봉 팀장님, 미국 대선은 우리 증시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사실 뭐 우리 증시만큼이나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네. 뭐 사고친 유럽을 수습하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일단 뭐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카드로 금융시장이 약간 위기에 있을 때마다 세계 경기라든지 세계 증시 자체를 올려줬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상의 이목은 다음 주 정도 열린 미국의 선거에 좀 몰리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되든 어떤 정치인이 되더라도 우리가 말을 하는 재정 절벽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바마가 되든 뭐 예를 들어서 롬니가 되든 간에 실제적으로 기존에 뭐 양적 완화의 어떤 실효성 유무를 떠나가지고 기존 정책을 한 번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각 진영별로 오바마가 당선됐을 경우에 재임했을 경우에 그리고 롬니가 됐을 경우에 약간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차 때문에 노이즈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이 대선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도 일단 최대 변수가 미국 대선이 될 것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뭐 정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2,100포인트나 뭐 2,200포인트 갈 건 아니지만 좋게 보고 있는데 롬니가 된다라면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권이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 자체가 앞에 걸 좀 뒤집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좀 돋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이제
뭐 버냉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약간 기자회견 같은 걸 했죠. 나 연임 안 하겠다. 네. 쫓아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태풍 얘기를 했는데 허리케인이죠. 이름대로 샌디. 가요. 예, 이름대로 샌디. 정말 샌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최소 한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많게는 500억 불까지 이게 군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해요. 재건축 비용이.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자체가. 그렇겠네요. 돈이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냥 평상시에 문제에 대하면 전혀 자연재해가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네. 지금 재정 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다가왔을 때 과연 이제 이번 주말이 됐든 혹은 대통령 새로 바뀌든 뭐 대선이 끝나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문제가 만약에 이슈가 된다라면 약간 음모론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봐야 되니까 만약 이런 걸 음모론적으로 약간 이슈가 된다라면은 시장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했지만은 이게 오히려 더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원인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씨가 된다라면 좀 조금 좋게 보고 있고 네. 공화당 롬니가 된다면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적인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돼야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는 잘못하면 우리가 또 수재 의원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라면 보내줘야죠. 저기 그 너구리로. 그렇죠. 너 농심 제품으로 그렇죠, 골라서요. 농심. 자, 예, 됐고요. 자, 뭐 정치나 정책 같은 변수들도 있지만 그 밖에도 이제 그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하 팀장께서는 그 11월의 변수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10월 달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뭐 그렇죠. 실적 시즌에 맞물리면서 너무 고생을 했고, 뭐 어저께, 오늘 보니까 어제 삼성 SDI입니까? 어저께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 매각 이익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영업이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안 좋아서 오늘 급락하는 그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 아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악재도 사실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막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뜻에는 이제는 물론 몇 개 기업들 아직까지 실적 발표 스케줄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적 발표 때는 보통 보면 주가들이 조금 실적의 수치에 과민 반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민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이 조금 끝나고 나면 사실 실적 부담이 계속될 주가의 발목은 잡지 않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퍼가 10이면서 그 기업의 어떤 수익이 똑같다면 그 주가는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평가와 저평가가 있고 실제적으로 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는 그런 갭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에 어떤 항상 약세 요인이 되는데,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항상 현재 주가와 어떤 기업의 가치의 괴리도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돌아서는 기업에 좀 베팅하는 것이고, 한 가지 조금 더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3분기 실적이 안 좋고 4분기도 어둡다 이야기 나올 것이고요. 아마 11월 달 넘어되면 말이 조금 바뀝니다. 4분기 저점론, 내년 1분기 반등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으로 인한 패닉 자체는 시장에는 좀 완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그 허리케인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 맞는 말이에요. 실물 경제와 주식은 좀 다릅니다. 뭐 실물 경제로 봤을 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재회복구를 하느냐, 뭐 암 걸리는 라면을 보낼 것이냐, 그런 말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주식이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그러면 아까 샌디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11월에 변수가 될 만한 것들 샌디 외에도 어떤 부분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 이슈 이러한 부분들은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 또 이틀 뒤에 중국의 정권 이양 또 이제 스페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중국하고 스페인 부분은 뭐 크게 영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 요 부분. 그러니까 다음 주와 좀 변수가 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의 방향을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11월 달 농사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환율 문제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1,100원이 분기가 된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이미 환율 강세가 추세가 된 이미 기조가 된 상황에서 1,090원이나 1,080원 정도도 무너지게 되면은 심리적인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거든요. 이미 1,100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약간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태풍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제 이게 다행스럽게 뉴욕 쪽을 강조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텍사스나 이쪽이라면은 좀 그런 게 좀 덜할 텐데 뉴욕 쪽이다 보니까 개인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연말 쇼핑 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외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IT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런 후광을 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1월에 증시 주요 변수 뭐 대선도 꼽아주셨고 지금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시 전망에 대한 이 부분보다도 요즘에 종목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11월 증시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해야 승산이 있을지 두 분의 유망주 각각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저는 그 원화 강세 흐름을 받아들인 섹터에서 답이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요? 뭐 일단 저는 뭐 지금 가는 말이 올라타자 여전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잘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뭐 1,090원 짜릿하게 끝나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1,050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하창목 팀장님께서는 원화 강세와 관련된 그런 그 포인트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종목들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11월 변수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11월 변수 중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가 진정될 것이라는 건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10월 달처럼 1조 원 이상 안 팔 것이다. 참 환율 빠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안 빠진다고 이야기하면 좀 아이러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이미 뭐 1,100원대 깨면서 이제는 환율 자체는 하락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 조금 진정될 것이다 보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나라 신용 등급 올라가면서 지금 아시아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원화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차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머징 통화에서 중국 위안화를 봐셔야 되는데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가 잠깐 화면에서 같이 보시다시피 위안화 주봉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2010년도 한 6.85엔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계속 중국 보고 절상해라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알아서 절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6.24엔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뭐 아시아 통화 어떤 위안화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원화의 강세 뭐 이런 거 동반 나온다 그렇게 보도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 1,050원까지 갈 것이다, 1,000원 깰 것이다 그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은 이미 원화 강세 이머징 통화의 트렌드에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뭐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원화 강세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내수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도 제가 업종별 최근에 환율이 이제 워낙 좀 좋게 흐르다 보니까 최근 한두 달 내에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10월 달 이후에 가장 강세를 보인 업종을 보니까 역시나 내수 관련 업종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뭐 전기 가스도 마찬가지,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약주라든지 음식료, 뭐 보험주 이런 거 모든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와도 맞물리면서 오히려 내수 관련 중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원화의 하락 트렌드와 같이 맞물린다면 11월 증시도 역시나 음식료 업종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는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오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뚜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뚜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그 중에 하나의 마요네즈가 있는데 그 마요네즈의 대부분이 사실 오뚜기 거 먹고 있다 그럽니다. 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러시아 안 가봐서. 네, 오뚜기에 대해서 투자 매력, 마요네즈로 정점을 찍어주시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은 지금 어떤 종목에 좀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잘 가는 말이라고 하면은 내수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뚜기에 결과론적으로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같은 의견이 돼버렸어요. 아. 예, 뭐 전 또 다른 얘기. 사실인데요. 지인에 의하면 네. 단위 지인에 의하면 러시아 쪽 그 마요네즈 시장의 30-40% 정도가 오뚜기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건 네. 아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못 처음은 믿으시는 거죠. 네. 아닙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가 지금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에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음식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저도 탑 종목은 뭐 CJ 젤리다, 오뚜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오뚜기 또 오뚜기는- 나오네. 네, 오뚜기 예. 또 나오죠. 뚜기뚜기 오뚜기. 그래가지고 오뚜기는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럼 케찹으로 나오는 건가요? 케찹보다는 저는 카레 쪽. 카레. 오뚜기 이제 전분 약간 카레. 이제 즉석식품이 좀 많아요.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는 유틸리티 한국전력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주사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도 앞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게 현금 장사예요. 네. 현금 장사가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대로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 같은 경우도.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은 애들 혹은 자회사 주식이 많은 뭐 CJ라든지 한진, G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진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 시가총액 3조 5천억에서 한 10%마다 10% 갖고 있는데 그게 3,500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진의 시가총액은 2,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높은 예전에는 부동산이지만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지주사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IT 부품주 여전히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탑을 꼽자라면은 저는 일단은 뭐 한진을 좀 꼽겠습니다. 네. 한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요 두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소한 차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선 정도 혹은 길게 봤을 때 21선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내가 지금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지금은 살 때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뭐 기아차, 현대차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반등 줬다가 월화 쭉 빼고 어제 오늘 조금 올렸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은 현재는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시장이 더 밀려서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한 15%에서 20%더 빠져야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지 지난 8, 9월달 저점에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 얘기는 지난 8, 9월달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8, 9월달에 지난 작년 7, 8월달 혹은 9월달, 10월달 가격대에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했는데 더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오히려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의약주는 제약주는 조금 종목별로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증시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이 무엇일까라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시장 전체를 가지고 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팀장, 마지막으로 11월 증시의 대응 전략.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시장이 완만하게라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근데 일단은 11월 장과 같이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긴 좋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광대가 춤추듯이 사실은 밴드라든지 불규칙성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1월 장도 실제로 주도주는 없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 플레이, 업종 플레이보다는 철저하게 종목 플레이, 마요네즈를 잘 먹는지 메로나를 잘 먹는지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종목 플레이를 지속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조금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대선 끝나고 우리나라 12월 달에 또 대선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는 1월 달은 항상 보면은 신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3개월 정도로 바라본다 그러면 주식 투자 조금 그러니까 기관적으로 볼 때 지금 11월 달 하는 투자는 당장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내년 1월까지 지켜보는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자. 약간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고. 네. 수출주, 제가 보니까 하반기는 역시 답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출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하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11월 달이 항상 뭐 장아까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한 짧은 10년간의 경험을 보면 좀 되게 지저분했다는 표현이 좀 쓸 것 같아요. 네. 종목도 흐름이 컸기 때문에 조금 역시나 필수 조비저 쪽에서만 계속 포커스 맞추는 게 좋지 경기 민감주는 11월 달도 몸을 좀 차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꾸 마요네즈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 먹고 메론바. 싶은데. 네. 메로나. 네, 유창희 대표님. 지금 하창봉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아까 지수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수가 빠졌을 때 그리고 상승했을 때 각각 시나리오별로 네. 대응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1860 이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50 정도 온다라면은 1960. 네, 1960이요. 1960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1950 정도 온다라면은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50% 이상은 현금화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지수가 1, 2% 더 오른다고 해서 뭐 이번 개별 종목군들이 뭐 20, 30% 오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1950이나 60이 확인되고 갈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현금화를 좀 하자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1900 초반 혹은 1800 중후반 정도서부터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1860이나 50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은 이번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15%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현금화했던 거를
조금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 한 80%, 한 70%까지 늘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수출주는 아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 대신에 자동차, 화학 이런 건 안 좋게 보는데 IT 관련된 수출주는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하고 다른 점이 예전에 일본이 엔고 현상이 그렇게 발생을 해서 소니라든지 캐논, 뭐 미쓰시피, 도시바 이런 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왜? 고가 정책을 핀다고 해도 이미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IT 제품들이 그래요. 갤럭시라든지 삼성, LG의 옵티머스, 혹은 뭐 가전제품, 백색 가전, 뭐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대체할 제품이 없어요. 물론 저가 제품은 있지만 이미 고가 프리미엄 시장이 이미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급격하게 예전에 우리가 워낙 약세 정책을 폈을 때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익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정체 현상을 띌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IT 쪽은 뭐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나 뭐 화학 이러한 부분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수출주도 조금 구분을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 대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사실 오늘이 이제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밤이지만 미국은 이제 할로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오고 그다음에 연말 소비 시즌을 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미국 시장 어떤 선거 위에 또 다른 모멘텀이 바로 연말 쇼핑 시즌, 그러니까 소비 시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뭐 전반적인 수출주보다는 IT 일부 부품주라든지 완성품에 대해서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 측면을 봤을 때 하나의 소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비와 직결되는 내수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출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덩치 큰 건 안 되고 덩치 크다는 거는 뭐 자동차라든지 큰 건만 안 되고 이렇게 손바닥에 잡히고 작은 우리 가전의 실생활에 있는 IT 종목들은 오히려 미국의 어떤 뭐 쇼핑 시즌과 맞물린다면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선물하게 되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하지 브라우니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우니도 그런데 요즘 잘 팔리잖아요. 너무 좀 네.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정보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남자 주인공은 언제 봐도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식 노하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007 스카이폴 보고 오셨는데요. 007 시리즈가 벌써 23번째라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자,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임무를 수행하던 제임스 본드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같은 편의 총에 맞아서 맞아요. 실종된 네. 그런 내용이 있다죠. 네. 예. 제가 최근에 이 영화 보기는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임스 본드가 누굽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요. 그래서 이 본드 시리즈도 계속해서 장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장수 비결까지 참 궁금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영화가 본드 시리즈 중에서 사상 최단 기간에 벌써 관객 수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흥행 돌풍들은 아무래도 그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어떤 그 스토리들이 역할을 해주지 않았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스토리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간 그런 적이 이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주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약주들의 움직임 뭐 그 사이에 쭉 좋았지만은 특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난리가 난 드는데. 하루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먼저 저희 그 제약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복 팀장님, 제약주의 최근에 아주 이 불같은 상승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제약주도 제대로 흥행하고 있죠. 지금 네. 잘 나오고 있고. 잠깐 007 이야기인데 저도 소시적에는 MI6 같은 걸 좀 꿈꾼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미리 좀 말씀드리네요. 지금도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언어가 안 돼서.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제약주도 사실 영화만큼이나 지금 오늘 흥행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장 마치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 좀 필터링을 해봤더니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제약주들이었던 가득 찼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념이 가득합니다. 왜 가는지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또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 출범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지 정책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약품 수요 기대감이 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약가 리베이터 관련의 규제 같은 이야기는 이제 좀 해묵은 소리가 됐고요. 오히려 새로운 수요 모멘텀에 시장은 오히려 조금 베팅하고 있지 않나 보겠고, 실적은 아직까지 사실 종목별로 보면 이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적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왜? 워낙 규제 때문에 눌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적 안 좋게 나와도 제약주 안정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있던 상승세. 그리고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거는 아무리 뭐니 해도 시장 키워드가 내수주 강세 현상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상승 어떤 점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제약주가 한 며칠 조정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조정이 나왔던 상황에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약주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점 중국은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거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이 안 먹히죠. 의약품 쪽이 아니라 내수 쪽도 가격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가격 계속 올리고 있고요.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주가 의약품은 좀 가격을 내렸는데 일반 의약품은 엄청 올렸습니다. 네. 올해 그냥 2번, 3번씩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복지약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 적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이미 정부가 내년에 복지 예산, 앞으로는 대선이 끝나든 새로운 정치가 들든 복지 예산을 계속 늘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제약이 주가 한 5년 정도 5, 6년 못 갔기 때문에 네. 이런 반사 이익을 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제약주 호재와 악재를 좀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님, 어떻게 분류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죠. 제약주 네.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이고, 제가 유해한여행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통형 제약사들이 한 4, 5년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간다는 거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내수주에 베팅한다는 거 단순하게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틀이 바뀌는 흐름에 조금 같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테마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재라고 본다면 그래도 원래 무겁던 종목인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마 약간 일시적인 차익 욕구 세력이 조금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봅니다. 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 보시는 제약주의 호재와 악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악재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앞에서 다 끊어가시는데 네. 오늘 제 거 대본 보셨나요, 혹시? 악재는 일단 뭐니 해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하고 제일 큰 호재는 가격이에요. 비싸다. 비싸면 제일 큰 악재고요. 싸다면 제일 큰 호재입니다. 네. 007 영화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에 제임스 본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상황에서 007 영화를 보시면은 그 전에 007은 상당히 강한 이미지였고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미지였는데 요즘에 나오는 007은 좀 위기를 당해요. 네. 지난번에도 위기를 당했다가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몸은 되게 우락부락하고 표정도 강력하신데 우락부락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괜찮은데요. 아무튼 네. 그런데 조금 인간적으로 좀 약하게 보였다가 네. 이제 막판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위기를 모면하죠. 그렇죠. 예, 그건 너무 많이 가면 이제 그런가요? 스포일러가 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제약주가 이제 단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담감은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고점 주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요게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뭐 호재는 일단 정부 규제라는 부분이 이제 안 먹히고 정부 규제보다는 앞으로는 좀 이런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악재는 그닥 없는데 억지로 따지자면 가격적인 부담감, 호재는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약간 가격 인상이라든지 혹은 뭐 수출 증대로 인한 실적 호전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건 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 2년 더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 하창봉 팀장이 다 끊어 먹으니까 좀 불만이신 것 같은데 이번엔 뭐 유창희 대표부터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마음이 잘 통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제약 업종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약주의 투자 시기와 전략에 대해서 또 그중에서 가장 탑픽을 꼽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약주 투자 시기는 개인적으로 11월 중순 이후 네. 혹은 뭐 11월 한 다음 주나 다음 주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조정이 가격이 온다는 건데. 조금 이제 네. 지금 보신다면 제약주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지 추세로 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몇 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 소화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1월 중순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타이밍을 잡는다라면. 뭐 탑픽 종목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한양이나 바카스의 효과가 있는 동아제약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신약 개발 기대감, 바이오 관련해서는 LG생명과학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제약주보다는 조금 큰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약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 능력이 없으면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신약 개발이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있고 또 이제 전 국민적인 호응이 있는 약이 좀 있어야 되겠죠. 바카스 같이, 네. 뭐 혹은 우루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의 실적이 개선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창봉 팀장께서는 네. 제약주의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최선호주 뽑아본다면 어떨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거꾸로 다음 주가 제약주의 어떤 약세 조정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잠깐 가야 될 건데요. 사실 미국 제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 미국 시장인데 오바마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약주는 오바마 주라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적으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저도 보고서 좀 봤는데 내년 좋다는 보고서 저도 받긴 봤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중소형 제약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M&A 때문에 가는 그 상한가치는 그런 거 말고 약간 대형 제형사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5년 전에 한미 FTA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제약회사에 딱 하나 꼬투리 잡힌 게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라는 건데 네. 이것 자체가 내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소형 제약사 조금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좋긴 좋은데 다음 대선 전후가 약간 변곡 타이밍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중소형보다는 역시나 대형 제약사에 주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미약품이 그래도 가장 좀 투자 매력이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 체제 자체가 오히려 2등주 녹십자 한미약품 유한양에 대해서는 틈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07 시리즈가 나온 지가 벌써 50년이 됐고 이번에 나온 것이 바로 23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그 사이에는 뭐 그렇게 흥행이 잘 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뭐 대박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좀 지지부진했던 제약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사실 어려웠죠. 네. 이번 상승으로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싹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007 스카이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깔끔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자, 내일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참 많이 심사숙고하고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보통 저희가 주간에 한 번 나오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5일 연속 이 결정력 한방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은 조금 안 좋아도 길게 보시면 올라갈 겁니다. 그 네. 종목명은요? 네, 종목명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 네.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저는 GS 가지고 나왔습니다. GS. 알겠습니다. 예,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하창봉 팀장의 종목 셀바이오텍 어떤 내용, 어떤 전략일까요? 네, 서론이 길어서 부담이 좀 됩니다. 셀바이오텍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입속에 들어갔던 어떤 유산균이 네. 뱃속까지 계속 오래 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산균 전문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그 보면 김치 유산균 어떤 균주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 그 TBCF 보면은 헬리코박터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무해한, 그러니까 인체에 오히려 유익한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왜 매력이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OEM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상품 많이 하는데 OEM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30% 이상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정말 알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5년 내에 제가 매출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5년 연속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트렌드도 사실은 제약회사나 바이오주 가기 때문에 셀바이오텍의 어떤 상승 트렌드 살아있다 보는 것이고요.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서 제가 그 기업 분석 내용만 보시면 뭐 글자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이죠. 2009년도 30%, 뭐 작년 26%, 실제로 뭐 2012년도 30%. 네. 뭐 빗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현대차가 9%대, 기아차가 7% 영업이익에 대하면 사실 상당히 엄청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시가총액 한 1,400억 정도의 작은 속칭 말해 스몰갭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달부터 물론 급등을 했죠.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라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일단 한 14,000원 정도에서 사실은 조금 쉬어줬습니다. 쉬어줬는데 오늘 조금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트렌드를 좀 보였지 않나 보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내일도 계속 관심권에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현재가 수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보는 것이고 목표 가격은 대략 2만 원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그렇지 한 주간 기준이 될 것 같은데 한 12,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셀바이오텍 봤고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GS인데요. 한 2분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사 관련된 회사를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계열사들이 다 내수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뭐 GS 칼텍스라든지 뭐 GS 홈쇼핑, 그리고 GS 리테일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은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워낙 강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실적 개선은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재무 구조가 거의 다 개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한 요인도 괜찮다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수급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기관의 수급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본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은 한 67,000원 중심으로 해서 한 2달 가까이 박스를 쳤습니다. 고점대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주봉을 좀 잠깐 보신다라면은 지금 여기를 1년째 박스를 치고 있어요. 69,000원 고점, 52,000 저점을 1년째 박스를 치다가 68,900원대에서 한 2개월 정도 혹은 뭐 길게는 한 3개월 가까이 박스를 치고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초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68,600원 마감을 했는데 한 68,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차 걸리는 자리는 72,500원이에요.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인데요. 시장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아주 좋게까지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왔을 때 72,500원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 자리는 75,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72,500원 정도가 잘 돌파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65,000원 정도, 혹은 64,800원이 무너진다면 탄력성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결정적 한 방이 될 종목 셀바이오텍과 GS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이틀간 거래를 중단했던 뉴욕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 발표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너럴 모터스, GM과 매트라이프 그리고 마스터카드, 비자 등이 예정대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연기한 기업도 있습니다. 날프로렌과 퍼스트솔라 등은 몇몇 네. 기업은 연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경기 지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쳐야 되겠죠? 네,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 굿나잇. 굿락.